2024년 탕정지역 분양권 뽀개기 세미나를 맡게 된 탕정 더샵 프로지오 중앙부동산 김미애 소장입니다. 왜 안 되지?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원래 천안에서 분양권 전문으로 부동산을 했었다가 이제 그 탕정 시티중앙 부동산으로 309에 있는 시티프라디움에 부동산을 옮겼었고 시티프라디움 입주하고 탕정 GF로지오 1, 2, 3단지 입주하고 예미지 한해체 입주장까지 하고 지금 현재 더샵프로지오 중앙 부동산으로 이동을 하여서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천안 아산 분양권이랑 특히 탕정에 있는 분양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 소장입니다. 현재는 단국대학교 전체 경영대학원 자산관리학과에서 석사를 수료 중에 있고요. 이번 학기만 끝나면 이제 졸업이에요. 자, 목차를 보자면요. 우리가 2024년 상반기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천안 아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에 과연 어땠는지를 톱파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탕정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리고 탕정 분양권 상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반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이제 그 예측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질문도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4년에 가장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거는 키워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20일에 총선을 꼽았어요. 4월 10일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그 국민의힘한테는 안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뭐 양도세 완화라던가 취득세 완화라던가 이런 얘기 지금 아예 없어졌잖아요. 기억의 저편으로 완전 사라졌죠. 그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뭐 계속해서 이런 규제가 계속 지속되긴 할 것이다. 부동산 규제가 이제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수한 상황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 완전 뭐 인구 감소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생아 출산하는 부부들이라던가 이런 케이스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동산 규제 강화는 아니고 지속이 되겠죠. 완화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했던 그런 부동산 규제 완화는 없다. 없을 것 같다. 앞으로도.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늦어지는 금리 인하를 꼽았습니다. 계속 이제 그 CPI라고 하죠. 물가 지수가, 미국의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와야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이제 연말이 될 때는 분명히 뭐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주담대 평균 금리라던가 이런 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보면은 미국 금리가 계속 지속되겠는데?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가 늦어지겠는데? 물가가 점점 안 떨어지는데? 시장 너무 좋은데? 경기 너무 좋은데? S&P는 계속 뭐 신고가 경신 중이고 뭐 미국의 그 뭐 엔비디아나 그런 기업체들이 다 AI 관련주들이 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산업이 점점 더 발전하다 보니까 뭔가 미국 경기가 나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나빠져야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면서 은행채 금리도 상승을 했고요. 주담대 금리도 다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는 제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꼽았어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뭐냐면 2년 이내에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이나 1주택 가구에 최저 1%대의 금리로 1%대라고 하면은 거의 은행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거예요. 금리 이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런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9억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해줘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9억 이하의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아이가 이제 그 좀 키우기 좋은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됐다. 5조 원이 돌파했으니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신청액의 77%나 달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77%가 다 주택을 구입했다는 거죠. 어딘가에. 그래서 그 해당하는 지역에는 매매가가 올랐고요. 아닌 지역은 그냥 그대로거나 오히려 매수세가 너무 없어서 금액이 좀 하락한 이제 상황을 보여줬고, 이거는 이제 제가 1월 10일에 이제 세미나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떻게 이제 그 우리 매매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6월부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천에서 2억으로 상향이 돼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여태까지는 1억 3천 이상의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평균 연소득이 한 7천 이상이야. 그러면은 연봉이 7천이라 해도 사실 실수령액으로는 막 엄청 많은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실제 구입하려는 그런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가 5억, 6억 넘는 그런 아파트들을 이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이 정도의 소득 기준은 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못 받았었죠? 근데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6월부터. 그래서 아마 매매가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로는 전세 가격 상승을 꼽았습니다. 그 서울 같은 경우에 50주 연속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이렇게 축소가 됐고 서울은 계속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단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20년도 7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년도 7월 31일에. 맞아요. 이제 올해 7월 31일에 임대차 3법 시행 후 4년 차가 도래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세를 구할 때 요새는 2 플러스 2라고 하니까 다들 4년 살 수 있을 줄 아는데 이제 지금은 물론 그게 맞죠. 한 번 계약갱 신청권을 쓰면 근데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 신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임대차 3법 시행한 다음에 계약갱신권을 청구를 한 번은 쓴 사람들은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매매 수요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어딘가에는 구하겠죠? 더 안 좋은 지역으로 갈 확률이 사실 높겠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전세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빌라왕이라고 하죠. 전세를 이제 끼고 그 빌라를 엄청나게 많이 매입을 하신 분들이 이제 뭐 명의를 아예 신불자로 옮긴 다음에 이제 아예 뭐 잠수 타버리고 그런 일들이 하도 많았어가지고 요새는 진짜 빌라 전세 구하기가 임대인 입장에선 하늘의 별따기예요. 중개사들도 잘 거래 안 하려고 해요. 빌라 전세는. 그렇게 이제 그 빌라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화가 됐고요. 이제 그 빌라도 최근에 짓지를 않아요. 신규 빌라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구축 빌라들밖에 없는데 이제 또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그래서 결국에 빌라 전세를 들어가나 아파트 전세를 조금 더 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파트로 가게 되는 수요가 그런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전세 가격은 아파트든 빌라든 다 오르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그 중소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신탁사도 부도가 날 것 같다는 위기라는 내용을 제가 키워드로 잡았어요. 이제 그 중소건설사는 사실 부도가 난다 그러면 나랑은 뭐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상관이 있어요. 중소건설사가 저렇게 부도를 나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복명동에 있는 이한 아파트 아시죠? 작년 여름에는 입주가 됐었어야 됐는데 이제 막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그리고 뭐 아산에 있는 아르니 퍼스트라는 아파트는
부도가 났는데, 이제 새천년 건설인가? 거기가 부도가 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입주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먼 얘기가 아니고, 중소건설사가 저렇게 부도가 나면요, 신탁사한테 너가 대신 준공해. 이렇게 책임 준공을 이행하라고 촉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신탁사가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계약자들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은 신탁사가 뭐 본인들이 책임 준공을 하던가 아니면 이 채권을 다른 데다가 뭐 저가로 팔던가 하겠죠? 그렇게 되면 신탁사의 이익이 또 급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신탁사도 부도를 같이 할 위험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금융기관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PF 부시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전이가 되고 그러면 이 위험이 또 이제 또 세금으로 또 투입이 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중소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는 거는 공급량이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사이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일단은 주택 경기 활성화 시기는 우리가 이제 그 2020년도, 2018년도부터 보통 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2018년도부터 주택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주택 거래가 막 활발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건설사들이 막 토지를 막 매입했죠. 막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인허가 내고 뭐 PF 엄청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이런 신탁사한테 돈 빌려서 이제 뭐 토지 계약하면서 계약금 내고 잔금은 이제 본 PF 일으킬 때 주겠다 하면서 이제 엄청 막 토지를 많이 샀죠. 인허가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신규 분양 물량이 증가가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막 분양권 거래가 막 난리가 나고 뭐 어디만 사면은 몇 천이 오르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뭐 다들 뭐 부동산 투자 다 하는 거 아니야? 막 뭐 부동산 쇼핑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때 열기가 엄청 났었다. 그래서 이 열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재개발 현장이나 재건축 현장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조합원들이 핑크빛으로 이제 그 기대에 물들면서 막 다들 막 동의한다 그러고 원래 동의 안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막 손주들이 와가지고 동의하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 물량이 폭증하는 거죠. 이제 너도 나도 건설사마다 다 짓겠다 그러고 제재도 이렇게 뭐 다 동의하겠다고 하고 활성화가 되니까 이제 뭐 공급 물량이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더 매물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매매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도 점점 더 규제 강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여자가 순식간에 없어져요. 갑자기. 갑자기 매수자가 뚝 끊겨요. 막 갑자기 뭐 많아봤자 55%인 분양권 양도세가 77%로 오른다는데 누가 그러면 팔고 누가 삽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은 쌓이고 이제 매수자도 없는 거예요. 매도자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분양이 발생되고 매물이 적체되면서 이제 주택을 사면은 또 이제 바보라는 얘기가 계속 뭔가 바보가 나오죠? 바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오는 거예요. 신규 주택 부족, 미분양 감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은 어디이냐? 이 사이클에서 봤을 때 저는 여기라고 보거든요. 공급 부족. 그래서 미분양이 점점 이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주택이 부족하고 있다. 계속 이런 말 나오고, 이제 뭐 건설사도 하나둘씩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건설사라는 회사 자체가 막 뭐 그냥 제조나 뭐 그냥 사업자, 일반 사업자 내듯이 막 뚝딱 하면서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진입장벽이 좀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번 망하면 또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좀 쉽지는 않은 산업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요가 축적이 되죠. 미분양이 이제 떨어졌으니까는 미분양 나는 현장도 없지. 그리고 뭐 신규 주택 없다 그러지. 그러면은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또 빵이 아니니까, 주택은,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까, 수급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가 상승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흘러갔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상.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이쯤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천안 아산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미분양이 첫 번째로는 감소를 한 거죠. 아산 같은 경우에는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가 성공적으로 3월에 완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요. 4월에 4개월 만에 벗어납니다. 뭐 아산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분양이겠지만 그 천안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월에 힐스테이트 두정역이랑 뭐 천안역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막 높지가 않아가지고 미분양 수치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예상을 했으나 다른 기존에 있는 미분양 단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두정동 반도 유보라나 신부 더샵 센트라나 이런 현장들이 좀 선전을 해주면서 미분양 수치가 상반기에도 아산과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 2, 3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지만 하락했다. 그리고 양극화 부분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이 입주가 다가온 단지들의 눈물의 마이너스 P.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갖고 왔는데요. 23년 12월에 비해서 이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24년도 초반에 1, 2, 3, 4월 이때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단지들 있죠. 이 단지들이 다 입주를 하나둘씩 하기 시작합니다. 뭐 풍세 한양수자인 청수 극동 클래스, 뭐 직산 서희, 직산 더샵, 부성역 우남, 은봉 한라비발디, 모종 리슈빌, 아산 칸타빌 등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거의 다 사실 비규제 지역 풍산 효과로 완판을 했던 단지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좀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상승했던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입주 때가 다가오니까 시의 수요가 사실은 많이 받쳐주지 않는 지역이고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단지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단지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제 계약금 10%밖에 사실은 생각을 안 했는데 잔금에 치를 여력이 없는 분들이 사실 많고 최근에 DSR 규제 강화 때문에 이제 그 대출이 안 나와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근데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월세라도 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눈물의 마피로 막 계약금 포기에 플러스 3천 더, 뭐 플러스 2천 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었다. 이게 전체적으로 천안 아산의 부동산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외지인 투자자들의 재진입. 이 외지인 투자자들이 전국 1위,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442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외지인 거래가. 그리고 전국 8위, 아산시 320건. 아산시가 8위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냐 싶지만 이게 그 천안 아산의 경우에 25년, 26년에 특히 26년에 물량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뭐 갭이 붙은 거죠. 소위 말해서 갭이라는 게 뭐냐면 매매가랑 전세가의 그 차이인데 이 매매가랑 전세가가 지금 붙어 있는데 26년도에 물량이 없어. 그러면 26년도에 전세가를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이대로라면 전세가가 오르겠구나. 그러면 매매가도 같이 밀어 올리겠구나. 역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갭 투자를 이제 이분들이 많이 한 거죠. 외지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로는 이 GTX-C 노선이 과연 확정이냐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에 엄청 천안 아산의 뜨거운 감자였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고 1월 25일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확정처럼 이제 노선을 발표를 했지만 그거는 아직 확정난 게 아니라 이제 2월 22일에 국토부에서 이제 연장 사업 뭐 신속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에 현재로서는 지자체 부담으로 갈지 아니면 도비 지원을 해서 뭐 GTX-C 연장하는 그 비용을 충당할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천안시, 아산시까지 오기도 전에 이 평택시, 오산시에서 좀 막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A랑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지자체에서 두 개 다 진행하기에는 돈이 좀 모자랄 수 있고요. 오산시는 이제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천안시가 될지 안 될지는 올해 7월에 일단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걸 들어봐야 되고요. 뭐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일단은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그 다음 챕터 진행할게요.